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상명대학교 류한수 교수입니다. 사실은 정훈 장교님들을 상대로 강연을 강연을 의뢰받았을 때 상당히 좀 기뻤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보통 이런 강연을 하게 되면 1시간, 2시간에 국한돼서 했었는데 앞으로 하루에 1시간씩 총 4번에 걸쳐서 이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상당히 저로서도 이제 편하고 즐겁고 고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까지 상명대학교 부임한 이래로 지금 1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그 중에 많은 학생들이 ROTC에 지원을 했고, 그 중에 또 적지 않은 학생이 역사 전공을 살려서 정훈 장교로 가서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겨울방학 때 임관하는 제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도 정훈 장교 되겠다고 해서 저도 기뻤고요. 제가 또 15년 동안 상명대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제자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여제자를 ROTC로 가게 해서 장교로 근무하게 한번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거는 이루지 못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러시아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이죠. 초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에 관련된 자료를 좀 섭렵하고 다른 전문가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한번 저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 군데서 강연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을 상대로 오늘 1시간 그리고 앞으로 향후 3번 더 강연을 할 텐데 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주로 뭐랄까요, 이 보도되거나 아니면 소개되는 자료 것들이 주로 이제 국제 정세라든지 군사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이제 최근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역사학자로서 이 전쟁의 역사적 기원, 최근 1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300년, 400년,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에서 이 전쟁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역사적 경험이 두 민족이 어떻게 달랐는가, 그런 차이점이 오늘날 전쟁으로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하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 지금 자리한 정훈 장교들은 아무래도 더 일반 사람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뉴스 보도라든지 신문 보도라든지 기사라든지 아니면 자료들을 다 이제 봤을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유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초점이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 쪽에 가 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 민족의 경험과 겹치고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주로 감정이입을 해서 사태를 보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요. 그래도 항상 그렇지만 모든 사건에서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주로 러시아 쪽에 더 초점을 맞춰, 러시아를 두둔한다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한번 강연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강연을 할 때는 이제 방송의 어떤 포맷과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유튜브 방송에서 할 때는 좀 더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제가 어떤 이런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계를 설명을 하면 댓글이 달리는데 댓글에 한 10개 달리면 5개는 욕입니다. 좀 충분히 각오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정도는 미 제국주의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 러시아를 옹호하는 게 있고요. 나머지 한 3개나 4개 정도는 뭐냐면 일반인이겠죠. 이 전쟁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지켜봤는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 신문과 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보도가 되는 상황에서 이것만은 아니고 또 다른 측면이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좀 풀렸다. 그쪽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고 하면서 좀 호의적인 댓글을 다는 경우가 한 3건, 4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의 반응을 충분히 그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우리나라 국군 그 병사, 그 사병들의 그 정신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올바른 그 뭐랄까 정보를 제시하면서 군 전력 강화에 그 이바지해야 될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야 그 뭐 흑백으로 사태를 파악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적확하게, 그리고 여러 입장을 두루두루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사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더 정확하게 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이 맡은 임무를 즉 그 대한민국 국군 정신전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제 몫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뭐 처음에 한번 그 일종의 일화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사람이 그 남자 같습니까? 여자 같습니까? 여자죠.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을 상대로 연합국이 그 전투를 하는데, 연합국의 한 일원이 바로 이제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었죠. 혹시 그 소련의 가장 그 전설적인 그 저격수 이름 기억나십니까? 바시리 자이체프죠. 그리고 남성 중에 바시리 자이체프가 가장 뛰어난 저격수였으면, 여성 중에는 르드밀라 파블리첸코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독소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오데사,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서 지금 전쟁에서 항상 거론되는 지명이죠. 여기서 독일군 309명을 사살한 전설적인 소련군 여성 저격병입니다. 파블리첸코인데요. 이 사람이 뭐랄까요, 그 민족 구분으로는 러시아인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따라서 우크라이나로 이주해서 거기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대학을 나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군이 들어서 맞서 싸우죠.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뭐 309명을 사살했으니까 엄청난 전과를 올렸는데, 박격포탄에 그 중상을 입은 다음에 후방으로 후송이 돼서 치료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전을 나가지 못합니다. 이제 몸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연합국, 즉 소련과 미국의 우호를 더 증진하고 미국에서 소련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그 선전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그 선전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파견돼서 언론과 접촉하고 미국의 각 요인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제2전선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고자, 제2전선은 바로 그 영국, 미국군이 유럽 본토에 상륙을 해서 독일이 양면 전선에 그 처하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계속 그 소련이 영국과 미국에게 요구했던 바죠. 그래서 1942년에 미국을 방문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레노 루스벨트 여사를 만났죠. 지금 이 광경이고요.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의 가장 그 기본적인 사실인데 냉전을 거치면서 잊고 있던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소련이 동맹관계였다는 얘기입니다. 혈맹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것을 말해주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파블리첸코입니다. 그리고 이 르드밀라 파블리첸코 활약상을 다룬 2015년 영화가 있는데요. 그 세바스토폴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구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어떤 식으로 그 군대에 들어가서 저격병으로 어떻게 활약을 했는가가 잘 드러나 있는데요.
재밌는 사실이랄까요? 서글픈 사실일까요? 2015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합작 영화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물론 갈등 관계는 있었지만 전쟁까지 할 사이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간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시즘을 물리쳤던 공동의 경험을 기리고자 같이 영화를 만들고 그 접점으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제 이 파브리첸코였다는 얘기죠. 러시아인이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자라났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활약했던 전쟁 영웅이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도 혈맹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나치 독일을 상대로 같이 싸웠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이 지금은 완전히 편이 갈라져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역사적으로 복잡하고 많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뭐 신문 칼럼이라든지 보도를 많이 봤겠지만 제가 무수한 신문 칼럼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푸틴의 최대 적은 21세기 그 자체다라고 하면서요. 제 눈에 좀 많이 띄었던 그 문장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뭐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보기에 위협은 대대로 동쪽에서 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뭐 페르시아, 뭐 훈족 하면서 쭉 그 역사적 경험을 얘기하고요. 현대에는 러시아가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하죠. 저기서는 이제 그 유럽인들, 정확히 말하면 서유럽이겠죠. 서유럽이 그 러시아에게 크나큰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러시아는 어떤 입장이 있을까요? 서유럽인들이 러시아를 공포로 생각한다고 하면 러시아는 서유럽을 더 큰 공포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 잘 설명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사실은 뭐 이거 하나 가지고도 몇 시간이고 설명해야 될 주제긴 한데 여기 보면은 점령지에서 수많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오시며 신발까지 마구 털어 기차로 본국에 보내던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의 범죄적이고 비루한 모습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러시아인이 자행했던 어떤 도둑질과 연계해서 러시아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좀 2차 세계대전의 진면목이라든지 실상을 알면은 저런 문장을 쓰기가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어려워질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나치 독일이 1941년에 소비에트 연방을 침공한 다음에 4년 동안 소비에트 연방, 우랄 산맥 서쪽에 있는 모든 영토는 다 불바다가 되죠. 그리고 혹시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소련의 인명피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군인이 1,0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2천만 명이 죽어요. 같은 시기에 영국군의 인명피해는 30만 명, 미국군의 인명피해는 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를 안겨준 나라가 바로 이제 나치 독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독일을 점령한 다음에 이 여성의 성폭행 문제는 상당히 좀 복잡하고 엄청나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다른 기회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저 약탈이라고 하는데 소련군 입장에서는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요? 4년 동안 나치 독일에게 소련의 모든 재산과 공장, 시설, 가옥이 다 파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전쟁 배상금으로 가져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도둑질이라고 볼 수 없고 소련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을 모르면은 저렇게 뭐 승리자로서 패배자를 약탈했고 좀 도둑질을 했다는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신문에 칼럼을 쓰는 정도의 지식인들조차도 제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뭐 좀 어떤 분들한테는 재밌고 어떤 분들한테는 지루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옛날부터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 두 민족의 사이가 어땠는가를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크게 여러분 그 민족 의식이라든지 민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인종 내지는 그 영어로 에스닉 그룹이란 것을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유럽에는 그 크게 세 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게르만인, 그리고 지중해인, 그리고 슬라브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르만인은 뭐 주로 독일 쪽 계통 그쪽 사람이고요. 지중해인은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인, 그리스인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동유럽이라고 부르는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의 조상이 바로 슬라브인입니다. 근데 슬라브인이 또 그 정착한 위치에 따라서 세 지파로 나뉘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서슬라브인, 남슬라브인, 동슬라브인입니다. 그리고 그 동슬라브인에 속하는 그 나라가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죠. 그리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저 동슬라브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루스, 여러분 뭐 이 역사를 잘 몰라도 저 루스란 말이 어떤 고유명사의 어원이 됐을까요? 러시아의 어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루스라고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넘게 전에 그 동로마 제국 북동쪽에 사는 동슬라브인을 한꺼번에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젊은 연령이기 때문에 그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텐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때 그 교과서라든지 어떤 역사책에서 많이 썼던 표현이 뭐였냐면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 대루스, 대러시아, 소러시아, 백러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런 표현이 잘 쓰이지 않죠. 그런데 이 대러시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러시아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소러시아는 바로 오늘날의 그 우크라이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러시아, 하얀 러시아죠. 이게 오늘날의 그 벨라루스일 텐데요. 벨라루스의 어원이 확실치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세 민족이 하나로 있고 아직 갈라지지 않았을 때를 우리가 루스라고 하는데, 이 루스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한반도와 만주에 살 때 동이족이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역사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고대의 동이족의 생활 양식이라든지 역사를 알기 위해서 어떤 사료를 주로 보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중국인이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삼국지에 어떤 부록처럼 돼서 거기에 한반도와 만주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뭐 이렇게 말고 쓰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듯이 루스인, 그러니까 오늘날의 러시아인들의 고대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다 동로마 사람들이었어요. 동로마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가지고 그쪽 고대를 연구하는데, 이 동로마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인들이 어떤 식으로 지명을 붙이냐면요, 본거지에는 소를 붙이고요, 본거지가 확장된 곳에서는 대를 붙입니다. 그래서 메갈레 헬라스 하면 대그리스고요, 이탈리아 반도 남부에 그리스인이 세운 식민지를 일컫는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스스로를 헬라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라고 할 때 헬라라고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탈리아 반도 남부에 그리스인들의 식민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부르는 말이 바로 마그나 그라이키아였어요. 이 그라이키아란 말에서 그리스란 말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대와 소를 붙이면서 지명을 만드는 습관이 그리스인들, 동로마인들에게 있었는데, 동로마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볼 때 이 동로마,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 반도에서 볼 때 여러분들 키예프가 더 가까운가요? 아니면은 모스크바가 더 가까운가요? 이 지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키이우가 더 가깝죠. 그러니까 그쪽 지역을 소루스라고 불렀던 것이고, 더 먼 쪽을
대루스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이게 대소하니까 큰 건 좋고 작은 건 나쁘다 해가지고 이게 그 소로시아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 경멸적인 표현이었는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습관에 따라 붙인 거예요. 거기서 대러시아라는 표현, 소러시아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나중에 그 대러시아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러시아가 되고 소러시아라는 표현이 오늘날의 우크라이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세세한 사실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대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는 이 그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의 구분이 없었다. 그 동슬라브인으로 불리는 한 민족으로 같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만든 국가 이름이 바로 루스였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역사가 같고 민족이 같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벨라루스 사람들이 잘 어울려 살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이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이제 학위는 영국에서 했는데 그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러시아를 뻔질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이제 그 하숙집 할머니 그와 이제 오랫동안 같이 지냈었는데 이 하숙집 할머니 집에서 그 파티를 열 때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요. 요 분이 바로 제 그 하숙집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벨라루스 할머니였어요. 어렸을 때 이 러시아로 이주를 했고요. 요 분이 그 남자친구인데요. 남자친구는 그 러시아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갈 때마다 남자친구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요 분이었고 러시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벨라루스인 그 제 주인집 할머니, 하숙집 할머니의 그 베프, 인생 친구가 이 금발머리 할머니인데요. 저분이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할머니의 남편이 이분인데 이분도 대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날 그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인, 그 러시아인, 벨라루스인이 다 어울려 살고 결혼하고 연애하고 사귀고 이렇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랬겠죠. 전쟁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족이 같고요. 고대 세계에서는. 그리고 말도 비슷합니다. 저는 그 러시아어를 공부했고 우크라이나어를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데 우크라이나어 책을 보면은 뭐 해석은 못해도 그 낱말의 뜻은 웬만큼 맞출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가 아는 러시아인에게 그 우크라이나어를 얼마큼 알아듣느냐 했더니 그 러시아 친구가 자기가 우크라이나어를 배워본 적은 없는데 절반 이상을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이 러시아어를 공부하지 않았어도 처음 듣는 러시아 말을 절반 정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도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뭐 충청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언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강 들으면은 뜻을 알아들을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우리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이 서양인, 특히 유럽인들이 어떤 사람과 동질감을 느낀다, 아니면 이질감을 느낀다고 했을 때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같은 종교를 믿고 있으면 너와 나는 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종교가 다르면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질감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같은 종교를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동방정교라고 부르는 기독교의 한 지파죠.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 소속이고 같은 역사적 경험을 오랫동안 같이 해왔고 그리고 종교가 같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가깝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민족이라고 할 때 뭐 영어에서 네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같은 네이션은 아니지만
같은 에스닉 그룹이라고 하는 범주로 묶일 수 있는 상당히 그 동질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그 대러시아인 소러시안이라는 표현이 옛날에 쓰였다고 했는데, 그럼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고유명사는요, 그 러시아어에서, 그러니까 슬라브어에서 크라이라고 하는 말이 변두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자리 변두리, 변경이라는 뜻의 낱말인데 12세기 말엽에 처음으로 나타난 표현이죠.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그 러시아 사람들이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그 촌뜨기, 그다음에 이제 변방인, 그다음에 그 변두리에 사는 사람이라고 깔보면서 붙인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여러분, 그 변두리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중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자기네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그 변두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폴란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 볼 때 자기네들이 중심인데, 자기들이 사는 땅의 변두리에 사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칭하는 말로 이제 크라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크라이나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고, 이게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국가 명칭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처음에는요, 이 16, 18세기에 조선 중기일 텐데, 한반도로 따지자면요, 16, 18세기에 코사크가 사는 드니프로강 중류 일대의 땅을 뜻하는 말로 이제 굳어집니다. 지금 계속 그 전쟁 상황을 전달할 때 그 드니프로강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3, 400년 전에는 이 드니프로강 중류 일대를 뜻하는 말이 우크라이나였던 것이고, 그 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이제 폴란드 사람이라는 얘기죠. 왜 폴란드가 등장하는가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슬라브인들이 오늘날 동유럽에 정착을 했고요. 그리고 정착한 위치에 따라서 여기 서슬라브인, 남슬라브인, 동슬라브인이 있고, 이 동슬라브인에 속하는 세 지파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3대 교파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 이제 크리스찬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나라에는 그 익숙한 기독교가 천주교, 가톨릭이 있죠. 그리고 개신교, 이 두 개가 상당히 그 친숙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일 텐데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어떠면은 그 이런 가톨릭이나 그 개신교보다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기독교 정통 기독교인을 자부하는 종파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이제 정교입니다. 정교를 영어로 오소독스라고 하는데요, 한자로 바를 정자를 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교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고, 달리 말하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가톨릭이라든지 개신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올바르지 않은 종교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종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상당히 적지만 이 정교 그 성당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그 한국인 정교 사제들하고 러시아에서 온 그 사제들하고 함께 이게 미사례를 드리는 장면을 제가 사진으로 한번 그 보여드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이 이런 같은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상당히 동질적인 어떤 인식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의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격전이 벌어지고 있을 텐데, 우리가 아까 그 동슬라브인의 최초 국가라고 했을 때 그게 루스지 않습니까? 근데 루스인데 상당히 넓은 강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심되는 도시가 바로 오늘날의 키우였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뭐 키예프루스, 요즘에는 이제 키우루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이게 동슬라브인의 최초 국가입니다. 한반도로 따지자면 그 고려 초기가 될 텐데요.
그리고 그러다가 한창 발전을 하다가 그 12세기에 13세기에 엄청난 그 격변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중앙아시아에 그 분열되어 있던 그 민족이 있었는데 한 영웅이 출현하면서 그 분열되어 있던 민족을 통합하고 강력한 군대를 만든 다음에 동과 남과 서쪽으로 정복 싸움을 벌였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몽골이죠. 그래서 몽골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징기스칸이 나온 다음에 중국과 한반도로 침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가서 오늘날 유럽을 향하는데 징기스칸의 손자였던 바투가 그 원정대의 총사령관이고 그 다음에 원정대의 군사적인 어떤 그 임무를 담당한 가장 뛰어난 명장이 수부타이죠. 수부타이와 바투가 몽골을 이끌고 오늘날의 그 유럽으로 향하면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서쪽으로 가다 보면 엄청나게 큰 바다가 나온다고 들었다. 그 바다까지 우리는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바다가 어떤 바다일까요? 바로 대서양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중국까지 점령한 몽골인이었는데 오늘날의 그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정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겠죠. 근데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겠습니까? 바로 오늘날의 러시아. 당시 그 표현으로는 이제 루스, 키예프 루스가 있었겠죠. 그래서 키예프 루스를 마구잡이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정복을 하죠. 몽골인의 그 기본적인 전술이 여러분 저항하면은 살려두고 만약에 말이 꼬였네요. 저항하지 않으면 살려두고 저항을 하면은 정말로 무자비하게 완전히 씨를 말릴 정도로 없애버리죠. 그래야 이제 공포심을 가지고 저항하지 않는 생각을 해서. 근데 이 루스인들이 저항을 택합니다. 그래서 몽골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격파하고 살육을 자행하죠. 그러면서 이제 루스가 이제 붕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세기 중엽에 몽골인의 침입으로 루스가 무너졌고요. 동슬라브인의 땅은 이제 몽골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러시아에서는 이걸 타타르의 지배라고 하는 몽골의 멍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몽골의 지배 아래에서 모스크바가 동슬라브인의 새로운 중심지로 성장하기 시작해서 모스크바 대공국으로 자라났고 거기서 바로 러시아 제국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 동슬라브인의 최초 국가 루스라고 했는데 루스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오늘날의 키우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스크바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몽골인의 침입을 받으면서 기존에 있던 도시가 멸망하고 파괴되고 허물어지는 와중에 이제 모스크바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몽골인의 침입으로 이 루스인들 사이에서 크나큰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날의 모스크바가 이제 자라날 수 있는 틈새가 생긴 셈인데요. 자, 그래서 몽골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모스크바가 나타났고 모스크바가 성장하는 사이에 그러면은 루스인의 원래 중심지였던 키우는 어땠는가 살펴보자면요. 이 몽골인이 러시아 땅, 오늘날의 동슬라브인의 땅을 지배하는 시기가 2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40년 사이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살펴보자면요.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난 다음에 이게 한 15세기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시기일 텐데요. 이때 러시아 제국과 튀르크 제국 사이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코사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코사크란 말에 익숙해 있을 텐데 요즘엔 조금 뜸하게 들리는 말이죠. 그런데 러시아 말로는 카자크라고 하고요. 그리고 같은 집단을 칭하는 우크라이나어가 이제 코자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카자크란 말을 저는 썼는데 어느 틈에 이게 그 카자크라고 하는 러시아 표현을 쓰게 되면 이게 그 한쪽을 편드는 말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중립적인 그 용어를 찾다가 영어 표기로 이제 코사크라고 하는 표기를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때 코사크가 있었고요. 이 코사크의 그 정치 군사 지도자를 뜻하는 말이 헤트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저기 뭐 그 서양 언어를 뭐 깊이 그 공부하지 않았어도 헤트만이 어떤 뜻인지는 좀 감이 잡히시죠? 어떤 뜻이겠습니까? 헤트가 영어의 헤드에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두머리 두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왕이나 그 황제는 나오지 않았고요. 하지만은 이 코사크 우크라이나 상했다는 이 코사크인들을 이끄는 정치 군사 지도자를 헤트만이라고 불렀고, 이 헤트만이 지배하는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의 지배도 직접 받지 않고 터키의 지배도 직접 받지 않고 아직 폴란드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서쪽으로 폴란드의 공격을 받자 이 코사크 중에 보흐단 흐멜린스키라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 그 상식 돌발 퀴즈 상식일 수 있는데요. 폴란드의 국교가 뭔지 아십니까? 예, 가톨릭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이제 교황이 주로 이탈리아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1970년대에는 폴란드에서도 교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폴란드가 독실한 이 가톨릭 국가인데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종교가 뭐라고 했죠? 정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폴란드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진출한다는 것은 요즘으로 치자면 전혀 다른 별개의 세력이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폴란드가 강력하게 이 동쪽으로 오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이 코사크들이. 근데 코사크가 폴란드를 이제 밀어내고자 하는데 이 폴란드가 워낙 강력한 동유럽의 강자였기 때문에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강적을 물리칠 때는 또 누구를 찾게 되죠? 친구와 동맹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친구와 동맹 관계에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여러분들 비슷한 사람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정교 신자였던 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믿을 만한 친구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자라난 러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폴란드의 침입을 받으니까 이 코사크 헤트만이 러시아 제국에게 복속을 약속하고 1654년에 페레야슬라우에란 곳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으로 우크라이나 동부가 러시아 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서부는 폴란드 왕국의 지배 아래 있게 되죠. 그래서 뭐 이런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자, 저기 지도로 잠깐 설명하자면요. 이 몽골의 제국을 표시했는데, 이 킵차크 항국이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러시아 땅을 정복한 몽골 제국의 일부였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모스크바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몽골인의 침입을 받으면서 기존의 동슬라브인 도시들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가운데에서 틈새를 타고 이 모스크바가 성장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코사크입니다. 변경 지역에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들 여기 폴란드하고 러시아는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게 귀족들에게 종속이 됐었는데, 이 귀족들과 그 중앙 정부로부터 그 벗어나고 싶은 농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땅을 찾아 나간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이제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땅입니다. 이 변경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이 권력이 미치지 않을 테니까 거기 가면 세금 낼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땅이 널려 있다는 얘기죠. 거기 정착한 사람들이 바로 코사크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폴란드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그다음에 투르크 제국도 있으니까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무장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농민이면서 전사이고 전사이면서 농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이제 코사크였다는 얘기죠. 이것은 그 18세기, 19세기에 그 기병대원으로 그 복무하는 코사크 기병대원을 그 사진으로 찍은 것이고요. 이것은 러시아 화가가 그린 코사크족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코사크인들이 어디에 그 종속되기를 싫어하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한다고 했었는데, 러시아 화가 일리아 레핀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 튀르크의 술탄에게 편지를 쓰고자 하는 자포로자 코사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포로자라고 하는 표현 계속해서 들리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리죠? 혹시 그 신문에서 기억나시나요? 그 원전이 있는데 그 원전에 폭격이 된다고 해서 큰 위험이 생긴다 안 생긴다 할 때 여러분들 그 자포로지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올 겁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그쪽에 정착해 살던 코사크를 자포로지아 코사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그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터키의 술탄이 우리 터키의 영토 통치를 받아라고 하는 어떤 그 편지를 쓰니까 그 편지에 조롱한, 우리는 너한테 무릎 꿇을 생각 없다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 영화 보셨다고 하면은 혹시 저 배우 이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율브린너 아시죠? 그 율브린너를 알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 1970년대 정말로 유명했던 그 배우인데요. 그 대장 분리바라고 하는 원래 소설입니다. 근데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그때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이 대장 분리바라는 소설, 그리고 그것을 영화했던 영화 이의 그 무대 배경이 되는 지역이 바로 오늘날의 우크라이나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 이 폴란드의 침입에 맞서 나선 바로 그 우크라이나 코사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코사크가 어떤 사람들인지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상당히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이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인물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보흐단 흐멜리츠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그 당시도 상당히 중요한 그 지도자였지만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는 일종의 그 역사적 위인으로 다시 이제 추앙을 하면서 이제 동상을 만들었죠. 오늘날 우크라이나에 있는 동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그 집회에 그 모델로 들어가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코사크를 이끌었던 지도자였을 텐데요. 자, 그런데 조금 그 뭐랄까요, 좀 으스스한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 같습니까? 예, 누구를 불태우고 있는 것 같죠? 혹시 그 감이 잡히십니까? 저 지금 그 사람들을 그 불태우고 있는데요. 지금 그 처형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서양에 유대인들이 주기적으로 그 탄압을 받고 심지어는 이렇게 목숨을 잃는 어떤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사건이 항상 있었는데, 이 근대 초에 특히 심했던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였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보그단 흐멜츠키라고 하는 그 코사크 지도자가
그쪽을 통치할 때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요.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한 적은 없는데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보흐단 흐멜니츠키 이 나쁜 놈 지옥에나 가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코사크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우크라이나의 유대인들이 분노에 차서 이런 욕설을 적어놨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근대 초에 우크라이나의 발전 도상에서 유대인들이 큰 핍박과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제 근대 현대로 넘어와야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3분 남았습니까? 예? 예? 7분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율브린너를 아는 분도 있었고 영화 잘 하셨는데 혹시 이 영화는 보신 적 있습니까? 지붕 위의 바이올린 보면요, 이 영화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살던 유대인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했던 어떤 핍박, 그다음에 피해가 잘 드러나는 영화죠. 이게 기본적으로 뮤지컬 영화라서 상당히 재밌게 볼 수 있는데요. 뒤에 가면은 상당히 좀 가슴이 먹먹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이 영화를 들 수 있고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 한번 좀 찾아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 영화긴 한데 아직까지도 이제 고전으로 알려져 있는 영화죠. 자, 여기 아까 제가 페레야슬라우 조약 얘기를 했었는데 폴란드의 침입, 그러니까 가톨릭을 믿는 폴란드의 공격에 맞서서 우크라이나인이 들떠 일어났는데 폴란드를 함께 막고자 러시아와 손을 잡았죠. 그래서 맺은 조약이 페레야슬라우 조약인데 이 조약을 놓고 오늘날 두 나라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러시아의 해석은 이 조약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한 몸이 되었다. 폴란드에게 위기감을 느낀 우크라이나가 자기 발로 걸어와서 러시아 제국의 한 일부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확정지은 조약이 바로 이 조약이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오늘날 독립국이 된 우크라이나는 무슨 소리냐? 그 조약은 당시 우크라이나 헤트만, 즉 보그단 흐멜니츠키가 여러 정치 세력과 보호 조약을 맺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 우리가 러시아 제국으로 기어 들어가서 우리를 제발 러시아 제국의 백성으로 받아달라고 애원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정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 해석이 다르고요,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민족적 자부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SNS인데요.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어떤 국민들의 사기를 북돋고자 약간은 조롱조로 러시아를 조롱하는 것으로 이제 저런 SNS를 올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996년에 키예프가 번성하는 도시였고요. 시간이 흘러도 계속 번성하면서 동방정교의 중심지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모스크바는 뭐였죠? 숲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숲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러시아 사람들이 동슬라빈의 맏형격 그리고 우두머리격이 자기들이다. 그리고 벨라루스라든지 우크라이나는 쉽게 말하면은 아우들 내지는 자기들 부하들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슬라빈의 중심지가 키예프였었는데 그때는 너희들은
사람이 그 모스크바는 사람이 살지도 않는 그런 어떤 한적한 땅이었는데 뭐 너희가 무슨 근거로 무슨 이게 뭐랄까 근거를 들어서 동슬라비인의 맏형을 자처하느냐, 그다음에 어른을 자처하느냐. 오히려 그렇게 따지자면, 역사를 따지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형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런 조롱조의 SNS를 올린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고대에서 근대 초까지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역사를 짚어 왔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초점을 맞춰서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정치와 문화와 경제의 구분선이 되는 곳이 바로 이제 드니프로 강입니다. 자, 한반도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큰 강으로 남북이 나뉘죠. 그 강이 무슨 강입니까? 당연히 한강이죠. 그래서 한강 남쪽과 북쪽이 살짝 좀 다른 어떤 측면을 보이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서 흑해로 들어가는 큰 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옛날 제가 학생 때 배웠던 발음으로는 드네프르 강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흐르는 강이니까 우크라이나어 발음대로 드니프로 강이라고 하고요. 지금 계속 신문 보도에서 나오는 드니프로 강이죠. 드니프로 강 변에 있는 헤르손 지역을 러시아군이 차지하고 있다가 러시아군이 방어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후퇴를 했고요. 헤르손을 우크라이나군이 수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계속 나오는 강이 바로 드니프로 강이죠. 이 드니프로 강과 강의 동쪽과 서쪽이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영토인데, 서쪽과 동쪽이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300년 전에 생겨났고, 그 차이점이 계속 확대되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고, 오늘날 이 전쟁의 어떤 기원이 됐었는데요. 시간 때문에 이 뒷부분 얘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해드리겠고, 이 드니프로 강 서쪽과 동쪽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왜 다른가, 그리고 그런 차이점이 오늘날 전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제 강연을 마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